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기온은 연일 영하로 떨어졌고 하굣길에 칼바람은 뺨을 베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제 나이는 15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반항기를 품고 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날은 학기 말이 가까워오던 시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아, 너 봉사활동 시간이 많이 모자르다. 모레까지 외부 봉사활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실 저는 봉사활동이 있을 때면 늘 빠져나갈 궁리만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등산하며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전단지를 붙이는 활동이 있으면 중간에 몰래 빠져나와 PC방에 숨어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담임 선생님께서 모를 리 없었겠지요. 선생님께서는 봉사활동 참여 명단에 저를 결석으로 표기해 놓으셨고 그 결과 정해진 시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활동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빠졌던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방과 후 인근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찾아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속 장소는 거여동에 위치한 오래된 육교위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겨울이라 해가 빨리 져서 벌써 어둑어둑해진 시간. 각자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마친 뒤 하나둘씩 육교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 박주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평소 장난기가 심한 친구였지만 의리는 있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육교 위에서 약 1시간가량 기다렸습니다. 손발은 얼어가고 입에서는 김이 나올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야, 주영이 이 자식 안 오는데. 이러다 얼어 죽겠다. 친구가 불평을 늘어놓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먼저 봉사활동할 곳 가보자. 그래, 성적도 안 좋은데 봉사활동 빠지면 고등학교 진학 못할지도 몰라. 결국 두 친구는 봉사처를 먼저 찾아보기로 하고 떠났고 저는 마지막까지 박주영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당시엔 휴대전화가 모두에게 보급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친구들도 학교 규정에 따라 담임 선생님께 일괄적으로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 어느새 7시 30분. 드디어 친구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야, 찾았어. 바로 앞 어린이집에서 애들 다 간 후에 청소 도와주면 5시간 인정해준대. 저는 다행이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주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대로 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걔 없으면 내일 또 헤드락 걸고 난리일걸. 2시간만 더 기다려보자. 의리라는 단어에 묘한 울림이 있었고 결국 저는 마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8시. 주영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마음 한쪽에서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그냥 자고 있는 건 아닐까? 연락 수단이 없으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근처를 두리번거리며 공중전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전화는 보이지 않았고 거리엔 점점 더 적막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육교 바로 근처 오래된 조그마한 빵집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내부를 비추고 있었고 밖과는 달리 비교적 밝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저는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로 가운데에 원형 테이블 하나가 있었고 양옆으로는 작은 진열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마치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진열대에서 작은 빵 하나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주방 쪽에서 나오는 또 다른 중년 남성이 계산을 도와주었고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그는 흔쾌히 허락했고 저는 계산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테이블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주영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다소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뭐 하느라 전화를 안 받아? 아, 나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누웠는데 그만 잠들었나 봐. 미안해. 지금이라도 빨리 와.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하자고 기다리고 있어. 위치를 설명해주고 전화를 끄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 중년 남성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눈빛에는 명확한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너 내가 빵 훔친 거 모를 줄 알아? 어디서 도둑질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거 아까 사간 빵인데요. 그는 말을 잘랐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술 마신 것처럼 보여도 맨정신이야. 너 경찰서 가야겠다.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급히 주방 안에 있던 빵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와서는 한마디만 툭 던졌습니다. 요 앞이 경찰서니까 그냥 갔다 와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쓰며 저항했고 남자의 소나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강하게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방향이 아닌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경찰서 방향은 반대편이었는데 그는 굳이 외진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가로등도 거의 없는 길.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제 입을 막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그는 품 안에서 몽둥이 같은 것을 꺼내 들고 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새하얘졌습니다.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쓰러진 척하며 기절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질질 끌며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한적한 방 한구석에 저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열쇠가 잠기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정적.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귀로 주변의 기척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아주 조금씩 몸을 움직였습니다.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던 방, 장판이 벗겨진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그 공기 속에 남아있던 이상한 냄새. 그리고 제가 누워있던 그 자리, 바로 옆에 누군가의 형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썩어가는 냄새는 아니었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기운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숨이 멎는 시체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지만 그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중 밖에서 실랑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경찰이었습니다. 함께 실랑이를 벌이던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문이 열렸고 경찰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머리엔 두툼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에는 울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살인자였다고. 그리고 제 곁에 있던 시체는 그가 이미 목숨을 앗아간 또 다른 피해자였다고. 그리고 저를 구한 사람은 바로 그날 약속을 어기고 늦게 왔던 친구 박주영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제가 빵집에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몰래 뒤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는 장면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구조까지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주영은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은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돌아오지 않은 친구. 현숙은 세상이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그녀는 트렁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낯설고도 기분 좋은 편안함이었습니다. 넓진 않지만 단정한 거실에는 평소 그리워하던 가전제품들이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거실엔 익숙한 TV와 냉장고, 그리고 조용히 빛을 내는 컴퓨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감탄했던 곳은 안방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장롱과 부드럽게 윤이 나는 침대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시골에서 올라와 좁고 습한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생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숙은 지금껏 해보지 못한 여유를 그 공간에서 처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전 중학교 동창 미수의 집이었습니다. 현숙과 미수는 중학교 시절 서로를 단짝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대도시에서의 생활은 두 사람의 사이를 자연스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따금 동창회에서 마주치거나 어쩌다 SNS에서 서로의 소식을 엿보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미수가 현숙에게 뜻밖의 선물을 남긴 건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현숙은 같은 방을 쓰던 선희에게 낯선 열쇠 꾸러미와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엔 송현숙 앞이라는 정갈한 글씨가 쓰여 있었고 그 안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놀랬지? 나 갑작스럽게 멀리 가야 해. 급한 일이 생겼거든.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났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주면 안 될까? 현숙은 의아했지만 원래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성격의 미수를 알고 있었기에 아마 단기 유학이나 여행을 떠났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겨 아파트로 들어왔고 도착하자마자 장롱 문을 열고 트렁크에 있던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은 3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2칸은 비어 있었고 나머지 한 칸은 열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현숙은 거기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을 거라 판단하고 그 칸은 손대지 않은 채 두었습니다. 다음 날 현숙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그녀의 학교는 평소에는 교복 대신 사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기에 현숙은 정성스럽게 고른 원피스를 입고 등교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친구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수가 옷에 피 묻은 것 같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화장실 거울로 확인했더니 목 뒤쪽에 흐릿하게 번진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머리를 살짝 부딪혔나 싶었지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등굣길의 차 안에서 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뒷자리에 앉은 또 다른 친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현숙아, 또 피 묻었어. 어제랑 같은 자리야. 현숙은 휴대용 거울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엔 남색 남방의 목 뒤에서 역시나 붉은 자국이 선명히 묻어 있었습니다. 장난치는 걸까? 현숙은 그런 생각을 하며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핏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현숙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기분은 계속 찝찝했고 가끔은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면서 그녀는 그 불안함을 묻은 채 시험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현숙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날이 더워진 탓에 그녀는 아파트 창문을 활짝 열고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한참 뉴스가 진행되던 중 앵커의 목소리가 바뀌었고 화면에는 익숙한 장소와 사람의 사진이 떴습니다. 오늘 저녁 제2아파트 공사장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신혼 미상의 남성으로 발견 당시 목이 반쯤 잘린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에 따르면 그는 서울 외곽 야산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현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중학교 시절 미수의 과외 선생님이자 고향에서 자주 보던 대학생 오빠였습니다. 당황한 현숙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미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들려온 건 너무나도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현수가 안녕, 내 옷 잘 입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숙은 차가운 한기가 척추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세요? 미수야? 너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무 대답 없이 통화는 끊겼고 그 끊긴 침묵 속에 현숙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미수가 이곳에 왔던 걸까? 아니면 지금도 이곳 어딘가에 있는 걸까? 그 순간 현숙은 무언가에 홀린 듯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랍을 뒤져 망치를 꺼냈고 열리지 않던 3번째 장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몇 차례 세게 내리치자 자물쇠가 부서졌고 장롱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껏 잊지 못할 광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롱 안 어둠 속에서 허연 얼굴 하나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길게 풀어진 머리카락, 벌어진 입, 부릅뜬 눈. 그것은 바로 미수의 잘려진 머리였습니다. 핏자국은 바로 거기서부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가 남긴 마지막 말, 내 옷 잘 입었지? 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수가 아직 이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3번째 이야기, 저주 인형과 퇴마사의 경고. 수능이 끝난 지 불과 며칠, 20살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간 공부에 찌든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며 부모님은 생애 첫 해외여행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목적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빠져 살던 제 취향을 정확히 아신 부모님의 선택이었고 동행은 저와 고등학교 친구 그리고 여행사에서 배정된 22세의 통역사 누나였습니다.
공항에 내릴 때만 해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들떴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고 길거리에 널린 피규어샵과 애니 굿즈는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일본, 진짜로 왔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우린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어느 밤, 통역사 누나는 우리가 신기해할 만한 곳이 있다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귀신 이야기 믿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신이요? 안 믿어요. 그런 거 진짜 존재나 해요. 그러자 친구는 더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귀신이요? 데려오세요. 제가 패버릴게요. 그 말을 들은 통역사 누나는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 분위기에 우리 둘은 순간 당황했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일본 시골의 한 외진 숲가에 멈췄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가지마다 지프로 만든 인형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풍경에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인형 하나를 만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통역사 누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 인형이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건 저주 인형이에요. 그런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그 말에 저는 장난기 섞인 웃음을 지으며 다시 손을 올렸고 그때였습니다. 어둠 너머 나무 뒤편에서 하얀 옷을 입은 짧은 머리의 여성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린 호텔로 돌아왔고 배정받은 방은 4층 404호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불길한 번호였지만 피곤에 지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분명 본 것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방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말했지만 통역사 누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서 그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국 잠을 청하지 못한 우리는 밤늦게 밖으로 나가 꽃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 틈에서 구경을 하던 중 디지털 카메라 화면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뒤편 허공에서 손이 불쑥 튀어나와 누군가의 배를 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은 우리는 곧바로 호텔로 돌아왔고 디카로 찍은 사진을 노트북에 저장해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은 대체로 흐릿했고 몇 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장, 그 나무를 찍은 사진 한 장만은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 나무 위에는 희미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여자. 그 하얗고 창백한 얼굴. 다음 날 아침. 호텔 측에서 404호 화장실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린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이요? 방 안에 화장실 없는데요? 호텔 직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모든 객실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우린 2박 3일간 방 안 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1층 공용 화장실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호텔을 나서려던 찰나 거리에서 웬 퇴마사로 보이는 남성이 저희를 노려보듯 승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 통역사 누나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강아지가 저를 향해 격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똥개는 왜 이래? 일본개는 다 이러나? 하지만 통역사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따라와요. 지금 당장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집에서 퇴마사는 의식을 시작했고 저는 마치 누군가 제 위에 올라탄 것 같은 압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위를 짓누르는 존재가 보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그 여자. 그리고 사진 속 나무 위에서 웃고 있던 또 다른 존재. 퇴마사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저주 인형을 손에 댔어요. 그 말에 퇴마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 인형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은 따라붙을 겁니다. 결국 퇴마사와 함께 인형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찢긴 인형을 다시 꿰매고 의식을 마쳤습니다. 몸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퇴마사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 잠들지 마세요. 절대. 그 밤 저는 끝내 잠들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 않은 채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천장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고 눈을 감았다 떠보니 얼굴, 다시 떠보니 어깨, 다시 떠보니 허리. 서서히 그 존재는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위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간신히 발가락에 힘을 주자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옷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고르며 윗옷을 벗어 갈아입으려는 순간 바닥에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8시 우리는 예정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무사했지만 마음은 그 무엇보다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여행 이후 저는 아직도 밤이 되면 그 나무를 떠올립니다. 사진을 삭제했지만 그날의 냄새와 공기는 아직도 제 피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인형도 어떤 번호의 방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터널 속 빗소리.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번지는 도심을 빠져나와 친구들과 함께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차 안에서는 별다른 대화도 없이 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향하는 곳은 인근에서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터널이었다. 소문으로는 오래전 어느 사고로 몇 명이 목숨을 잃은 뒤 그 터널에선 이상한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고들 했다. 처음에 이 제안은 반 농담처럼 나왔다. 시험이 끝나고 다들 해방감을 만끽하던 밤 누군가가 그 터널 이야기를 꺼냈고 굳이 그런데 가서 귀신이라도 보고 오자는 말이 진지한 동기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터널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고 비는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있었다. 도로는 젖어 있었고 그 위로 조용히 흘러가는 물자국이 유리창을 따라 내려왔다. 차는 터널 입구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나는 그 터널을 한참 바라보았다. 다소 둔한 편인 나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은 감정이 몸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들었다. 물론 그런 감정이 단지 심령 스팟이라는 사전 정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느낌이라는 건 어쩐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잠깐 휴식을 취한 후 천천히 차를 몰고 터널 안으로 진입했다. 터널 입구를 지날 때 나는 창문을 올렸다. 밖의 공기가 이상하게 눅눅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표정은 긴장과 설렘이 반쯤 섞여 있었다. 마치 놀이공원에 유령의 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처럼 낯선 상황에 들떠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속도를 줄여가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터널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앞에도 뒤에도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이 정도면 외진 곳은 아니라고 들었는데도 이상하니 많지 고요했다. 우리는 그런 고요함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싶었는지 일부러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주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벽면을 유심히 보던 친구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그저 오래된 콘크리트 벽과 적당한 습기, 지나간 차들의 흔적뿐이었다. 터널 끝까지 도착하자 친구들 중 한 명이 말했다. 한 번 더 가보자. 모두들 동의했고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돌렸다. 다시 입구를 지나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세 번째 왕복쯤이었을까. 비는 점점 더 많이 내렸고 유리창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다시 한번 속도를 늦추며 전조등으로 터널 안을 비췄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때 뒷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순간 나는 백미러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투가 어딘지 이상했다.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가 아니었고 몸을 움츠린 채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 하나가 물었다. 왜 그래? 뭘 본 거야? 그러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였다. 됐으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그가 뭔가를 본 것일까?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긴장과 공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우리는 터널을 빠져나와 인근의 국도변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한산했다. 사람은 거의 없었고 조용한 팝송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커피를 시켜놓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까부터 떨고 있던 친구는 그제서야 숨을 돌린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괜찮지? 뭘 본 거야? 그는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못 들었어? 그 소리. 나는 친구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떤 소리? 나는 운전하느라 정신없었고 빗소리도 시끄러웠고 그 순간 그가 갑자기 크게 외쳤다. 너도 들은 거잖아. 우리는 놀라서 그의 말을 되물었다. 무슨 소리 말하는 건데? 똑바로 말해봐. 내 어조는 조금 거칠어졌고 주위에서 일하던 점원 하나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숨을 쉬더니 마침내 말했다. 빗소리야. 우리는 모두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가 다시 덧붙였다. 우리는 그 터널 안에 계속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빗소리가 들릴 수 있었겠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도 분명히 계속해서 유리창에 떨어지던 빗소리였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터널 안에서 그 빗소리가 어떻게 들릴 수 있었을까? 천장은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출입구는 수백 미터 뒤에 있었다. 누군가의 소름이 돋는 듯 팔을 비볐다. 우리는 그 순간 모두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차 밖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리는 단지 빗소리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귀를 간지럽히던 그 일정한 소리의 틈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다. 말할 수 없는 속삭임이나 형언할 수 없는 울음 같은 것. 하지만 이제 그건 누구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없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날 이후 다시 그 터널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 터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누군가의 귓가에 비소리를 흘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5번째 이야기. 아이는 울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아직 3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기억조차 희미한 유아기의 어느 날에 벌어졌다고 한다. 이야기는 늘 그렇듯 부모님 두 분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내가 기억할 수 없기에 이 이야기는 순전히 부모님의 회상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다. 당시 우리 가족은 낡은 국산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다. 모델명은 엑셀이었다. 요즘 세대에겐 생소할지 몰라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쯤 성장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일 것이다. 아버지는 운전을 좋아했고 어머니 역시 드라이브를 즐기시는 편이었기에 주말이 되면 세 식구는 종종 근교 도로를 따라 목적지 없는 외출을 하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햇살이 제법 따뜻했던 봄날 오후.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길을 나섰다고 한다. 도로에는 차량이 많지 않았고 라디오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발라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유아용 카시트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며 한가로이 손톱을 다듬고 있었단다. 그 무렵 아버지에게 문득 장난기가 스쳤다고 했다. 아버지는 원래도 유쾌하고 장난 많은 성격이었는데 특히 가족을 상대로는 다소 과한 장난도 서슴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날도 그 장난기 덕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여보, 도로에 잠깐 내려놓고 멀리서 지켜보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어머니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고 했다. 하지만 차츰 웃음기가 거치더니 뜻밖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그래, 얼마나 우는지 보자. 그리고는 차를 갓길에 잠시 세우고 내가 탄 카시트에서 나를 꺼낸 아버지는 나를 도로변 안전한 풀숲 가장자리에 세워두었다. 당시에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는 것도 뒤뚱거릴 만큼 어렸지만 어쩐 일인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님은 차를 다시 몰고 도로를 따라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 차 안에서 나를 향해 돌아보며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려 했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은 이 일이 그저 장난이자 추억의 한 장면이 되리라 믿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나는 전혀 울지 않았다. 두 손을 양옆에 두고 똑바로 선 채 고개만 살짝 들고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쟤는 왜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지?
이야기는 여기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멀리서 한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라 여겼지만 그 차는 아버지의 차가 세워진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마치 아버지의 차량을 겨냥하기라도 한 듯 직선으로 돌진해오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저 차 왜 저래?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순간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피해야 해. 그 차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소리쳤고 곧바로 핸들을 돌려 차를 급히 움직였다. 몇 초의 차이로 그 차량은 옆 도로로 미끄러져 지나갔고 아버지 차와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그 차는 멀리까지 달려간 후 방향을 바꿔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듯 사라졌다고 한다. 당시 아버지는 그 차의 번호판을 확인할 틈도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신을 겨우 수습한 뒤 부모님은 급히 차를 돌려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걱정이 밀려왔고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은 채 차를 몰았다고 한다. 아무 일 없겠지. 그치? 우리 애는 괜찮겠지. 그리고 도착한 그 자리에서 두 분은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그대로 풀숲에 누워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사에 어떤 걱정도 없다는 듯 나는 바닥에 조용히 드러누워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아버지는 내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한 나머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잠이 들 수가 있어. 이상하게도 나는 그날의 일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 그 흔한 악몽조차 꾸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주기라도 한 듯이. 이후로도 부모님은 가끔 그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다. 넌 참 어렸을 때부터 기이한 때가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덧붙인 말이 있었다. 그때 너 바로 옆에 누군가 서 있었던 것 같았어. 어렴풋하게. 정확히 말하면 너를 마치 지켜보는 것 같은 어른 키의 그림자 같은 형체가 있었어. 나는 그 말이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여섯 번째 이야기, 두 개의 그림자. 새벽 3시.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조용하며 때론 외롭기까지 한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마다 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하는 일이 워낙 늦게 마치는 일이다 보니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직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짧은 거리라고들 하지만 고요한 새벽, 가로등 불빛 최엔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는 건 생각보다 꽤나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그 시간 동안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령 전봇대 사이에서 귀신이 튀어나온다면, 분리수거 통이 가득 찬 쓰레기 속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들이민다면, 그러나 실상 가장 무서운 것은 어디서부터인지도 모를 어느 시점부터 언제나 내 뒤를 따라오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에서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몇 밤을 그렇게 보내자 저는 결국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퇴근 시간을 일부러 10분 늦춰보자. 그래도 따라온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그날 평소보다 늦게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남자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다. 그 순간만큼은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10분쯤 더 걸어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먼 발치에서 앞서 걷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는 역시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괜한 오해를 한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 남자의 존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되려 낯선 밤길을 함께 걷는 보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남자가 있는 밤길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에게 말을 건네야겠다. 같은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다. 소리 없는 구두. 같은 시간, 같은 길. 저 역시 새벽 3시면 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다 보니 그 시간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용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길 한가운데 나보다 몇 걸음 앞서 천천히 걷고 있는 여자.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정확히 내 앞에서 걸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그녀가 향하는 방향이 공동묘지 쪽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서 그녀의 발걸음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나 고민되던 차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녀는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편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주 멀리 앞발치에서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대체 뭐야, 넌. 분명히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울리는 것은 내 구두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전속력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신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소리도 남기지 않은 채 나를 향해 달려오던 그 존재는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새벽 골목은 나에게도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걷던 그녀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던 마음은 그날 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7번째 이야기, 가위를 피한 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악몽쯤으로 여겼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그 끔찍한 체험은 저에게 점점 큰 고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몸이 굳으며 아무리 눈을 뜨려 해도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 해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몸이 마비되는 공포. 그 시간이 반복되자 결국 불면증까지 찾아왔고 몇 번이나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수면 마비라 설명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기운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가위에 눌릴 듯한 전조를 감지했을 때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잠들기 전 깊게 한숨을 내쉬거나 등을 바닥에 완전히 붙인 채 자고 있을 때는 옆으로 돌아 누우면 묘하게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공기처럼 무거운 불쾌감이 옅어지고 다시 숨을 고르게 쉴 수 있는 감각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바른 자세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잠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땀이 흐르고 목이 막히듯 갑갑해지고 손끝 발끝이 저려오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곧 가위가 올 거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경험상 이런 때엔 자세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았기에 저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가위에 눌리지 않으려는 습관적인 방어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 가까이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중저음의 거칠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지요. 제법인데.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또렷하게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린 속삭임이었습니다. 방 안엔 저 혼자 있었고 가족은 모두 다른 방에 있었으며 창문은 닫혀 있었고 텔레비전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누군가가 말한 것입니다. 제가 가위에 눌리는 것을 피하려 하자 마치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작가 비웃듯 던진 말. 그날 이후 저는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의 속삭임은 단순한 가위 눌림 이상의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자세를 바꿔도 가위가 오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이제는 제가 뭘 하든 따라오겠다는 듯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들기 전마다 문득 그 소리를 다시 들을까 두려워 귀를 틀어막은 채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단 한마디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제법인데 그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게임을 즐기듯 제가 몸부림치는 걸 흥미롭게 바라보는 무언가의 존재가 던진 평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일 밤 귀를 막은 채 무언가로부터 숨으려 애쓰며 잠들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존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더 가까이서 그 목소리를 듣게 될까요? 여덟 번째 이야기, 모니터에 비친 얼굴. 우리 집은 2층 구조로 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부모님의 방과 부엌, 거실이 있었고 2층에는 형과 제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하나는 TV가 놓여있는 큰 방, 다른 하나는 책상과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방은 구조상 바깥쪽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책상 맞은편 벽에는 전신이 보일 정도로 큰 거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울 옆에는 창문이 하나 더 있었기에 낮에는 자연광이 비교적 잘 들어오는 방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이상한 감각을 자주 느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이후였지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잠이 들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기괴했던 건 그 상태일 때마다 제가 싫어하던 반 친구가 제 옆에 앉아 배를 눌러오는 듯한 느낌을 반복해서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몸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 항상 성경책을 머리맡에 펼쳐놓고 자곤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피곤한 날에는 그 의식도 잊고 잠들어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4식구였고 부모님은 늘 1층에서 주무셨습니다. 형과 제가 2층에서 잠을 잤는데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은 저희 형제가 번갈아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보통 밤 10시까지는 형이 컴퓨터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컴퓨터를 하곤 했습니다.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며 늦게까지 깨어있는 일이 잦았고 그러다 새벽 2시쯤 잠드는 것이 습관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형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며 컴퓨터를 제게 일찍 넘겼습니다. 나 오늘은 좀 일찍 잘게. 형이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간 시각은 밤 9시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불을 끄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몸이 떨렸고 동시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에 에너지를 빼앗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종료하기로 마음먹고 11시 30분쯤 전원을 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꺼지며 화면이 검게 변했고 그 화면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모니터에는 컴퓨터 앞에 앉은 제 모습이 정면으로 비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놓인 큰 거울도 함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에는 분명히 내 앞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도 내 앞모습, 거울도 내 앞모습. 순간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모니터는 제가 정면으로 앉은 모습을 비추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제 등 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울이라면 제 뒷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왜 내 앞모습이 거기에 비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마치 누군가가 제 앞에 서 있는 듯한 각도에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에 있던 거울을 천으로 덮었습니다. 밤마다 왠지 모를 소름이 등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장난삼아 했던 이야기였지만 친구는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야, 근데 그때 불 끄고 컴퓨터 했다며? 응, 그랬지. 불 껐으면 컴퓨터 끄고 나면 방 안이 완전 어두웠을 텐데. 그럼 거울에 네 얼굴이 어떻게 비쳐? 그제야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였고 모니터도 꺼진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은 정말 제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던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내 앞모습을 비추고 있던 거울 속 그것은 정말 나 혼자만 본 것이었을까요? 9번째 이야기, 귀에 속삭이던 아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확히 1년 전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성장기 내내 감기와 잔병 치레가 끊이질 않았고 특히 겨울만 되면 콧물을 훌쩍이며 병원을 들락날락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셔서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 먹이고 틈만 나면 운동을 시키려고 했지만 제 몸은 생각처럼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른 체질로 자란 저는 자연스레 밤잠도 편히 잘 수 없었고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가위 눌림이 잦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무서울 만큼 늘어났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몸은 잠들었는데 의식은 깨어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하루 걸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것은 그중 어떤 날엔 조금 다른 가위 눌림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어느 겨울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불쾌할 정도로 귀에 가까운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쉬, 쇠. 그건 마치 숨을 참지 못하고 내뱉는 한숨 같은 소리였고 곧 그 소리 사이사이로 무언가 낮은 속삭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게 짓눌리는 가위 특유의 감각이 저를 덮쳤고 눈을 뜨고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 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을 때 제 팔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가위에 눌렸다면 움직일 수 없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팔이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침대 옆에 앉아있는 한 꼬마 아이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해 아이의 옆얼굴이 보였고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터질 듯 말라 있었으며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던 팔이 힘을 얻은 듯 그대로 아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를 찢는 듯한 기괴한 울음이 퍼졌습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가 수십 겹 겹쳐진 듯한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무너지는 형체처럼 몸을 뒤틀며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 몸에 가했던 압박이 사라졌고 숨이 트였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몸도 서서히 건강해졌습니다. 기침도 덜하고 밤잠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때린 것은 정말 그저 꿈속의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몸에 기생하던 어떤 존재였던 것일까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가끔씩 귀가 간지럽고 잠시나마 그 숨결 같은 소리가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유모차의 경고. 내가 16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살던 아파트 13층을 떠나 옆 동네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 집은 꼭대기층인 19층이었고 나는 고소공포증도 없었기 때문에 높은 층에서 사는 것을 오히려 즐겁게 여겼습니다. 가족들도 대체로 그랬습니다.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옆집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고 아빠와 옆집 아저씨는 성격과 취미가 잘 맞아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게 되었고 나는 옆집 누나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인사도 자연스럽게 하고 별다른 거리감 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밤 10시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 잠깐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19층에서 탔는데 1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그 층에서 옆집 누나가 탔습니다. 누나는 수학을 잘해서 17층에 사는 중학생을 과외하러 다니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별다른 긴장감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누나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고 나는 심부름 때문에 급하게 나가는 길이었기에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6층에 도착했을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한 명 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말도 없었고 외모도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해 내렸고 나는 누나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몸을 약간 숙이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누나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재촉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발걸음을 되돌려 그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은 확실히 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흔히 쓰는 것과는 다른 모양이었고
조명 아래서 날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눈에 아파트 앞에 놓여있던 유모차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게 유모차를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평소 즐겨보던 WWE의 체어샷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유모차를 무기로 들고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짓 하려는 거야? 그 남자는 놀라지도 않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내 목소리를 들은 누나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제야 칼을 든 남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듯 놀라움을 터뜨렸습니다. 그 남자는 곧 칼을 옷 속에 숨기며 황급히 자리를 떴고 그 뒷모습은 골목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유모차를 대충 길가에 던져놓은 채 그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집은 모두 발칵 뒤집어졌고 경찰이 왔지만 범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PC방에 가려고 나서던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으로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뭔가 세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컸고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 바로 뒤 지면 위에 무언가가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모차였습니다. 2달 전 내가 그날 밤 누나를 구하기 위해 들었던 그리고 그 이후로 버려둔 그 유모차. 놀라움에 입을 벌리고 위를 올려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도 복도도 창문도 불 꺼진 밤의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흔적 없이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모차는 왜 지금 떨어졌던 것일까? 그날 내가 그것을 들었기에 누군가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닐까? 혹시 그 밤 도망쳤던 남자가 아직 이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누군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직도 내 기억 속에 그 유모차가 떨어질 때의 날카로운 충격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유모차는 누군가 던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여주기 위해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11번째 이야기, 동굴 앞에서 일어난 빙의. 울산에 거주 중인 저는 당시 21살이었고 대학은 다니지 않고 휴학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니 자연스레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친구들과는 멀어졌습니다. 저는 울산에 남아 있었고 절친한 친구들은 대구의 대학으로 진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어느 날은 수업에도 나가지 않고 충동적으로 대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는 저를 포함해 친구 셋, 그리고 친구 학교의 선배인 여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5명이 모두 술에 적당히 젖어들 무렵 한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경산대학교 근처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공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기에 근거 없는 괴담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말했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가보자. 술 기운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분위기에 취해 있던 우리는 결국 모두 일어나 그 장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고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아저씨, 경산대학교 기숙사 쪽으로 가주세요. 그 말을 들은 기사는 우리를 슬쩍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경 공장에 올라가는 거냐? 우리는 순간 놀랐습니다. 아직 공장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기사 스스로 그곳을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는 어느 동네 골목에 도착했고 이미 공장에서 내려오는 듯한 사람들을 여러 명 마주쳤습니다.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소문이 돌다 보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냥 놀이터처럼 된 모양이군. 공장까지는 꼬불꼬불한 오르막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을 오르던 중 우리 중 한 명이었던 여자 선배가 발을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자. 진짜 무서워. 뭔가 나올 것 같아.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겁쟁이의 기우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언덕 끝 안경 공장의 폐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입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이곳이 사유지임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실제로 복지단체에서 인수한 장소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내판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온 건 주변의 분위기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창문 틈에서 날리는 종이 조각, 정적을 깨고 무언가 스치는 듯한 기운. 공장 뒤편에는 동굴 하나가 있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동굴은 오래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위령비와 철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겁을 내던 여자 선배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자. 저 동굴로. 그녀는 갑자기 흥분된 말투로 동굴을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제지하며 지금은 못 들어가. 나중에 다시 오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주변을 바라보며 낯선 말을 뱉었습니다. 왜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못 봐? 그녀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8명이잖아. 우리 일행은 분명 5명이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동굴을 향해 다가가려 했고 우리 셋이 힘을 합쳐 끌어내리던 중 공장 앞에 주저앉으며 바지자락을 꽉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녀의 손은 마치 절박한 구원 요청처럼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학교 기숙사에 있는 또 다른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잡는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공장 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나랑 눈 마주쳤어. 건물 안에서. 그는 곧 동굴 쪽을 향해 무의식처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어깨를 잡고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귀신이라는 존재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30분쯤 지났을까요? 기숙사 선배가 보낸 택시가 도착했고 그녀를 먼저 태웠습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도 함께 보냈고 우리는 나머지 셋이 남아 천천히 걸어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 마을 전체가 이상하게 어두웠습니다. 길가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마치 해가 지면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 공장 때문이야. 사람들이 해만 지면 아예 밖을 안 나와. 택시에서 내려간 친구들이 있는 기숙사로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완전히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학생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누르고 있었지만 몸을 움츠릴 때마다 그 남학생들이 힘에 밀려 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복학생 선배가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신기가 있으며 한때 무속의 길에 들어설 뻔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가라.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는 남자였습니다. 나간다. 나가면 되는 거 아이가.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평범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곧 소금을 사와 방 안 구석구석에 뿌렸고 옷이며 머리에도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추하루이고 새벽 4시 무렵이 귀신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라고. 그 일 이후 저는 무려 석 달간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날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선배들도 모두 비슷한 증상을 겪었고 꿈속에서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산에 사는 이들 혹은 그 일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안경공장이라는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처음엔 섬유공장이었고 그 사장이 자살했고 이후 구두공장이 되었고 그 사장 역시 같은 결말을 맞이했으며 마지막으로 안경공장이 되었을 때는 사장이 미쳐 기숙사에 불을 지르고 직원을 몰살시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몇 해 전에는 실제 사건으로 다큐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살아 숨쉬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큼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인간은 방제가 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침 식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정의 식습관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일종의 의례였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아침 식사에 달려있다는 굳은 믿음 아래 우리 가족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고 다른 친구들이 꿈속을 헤맬 시간에도 나는 식탁 앞에서 밥을 씹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뜩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고 있을 무렵 발밑을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의 기척이 있었습니다. 눈을 아래로 돌려 확인한 순간 갈색의 윤기 도는 등껍질을 가진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앞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퀴벌레네. 그 생물의 움직임은 언제나 인간의 손보다 빨랐지만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발을 들어 단숨에 내려 찍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서 들려온 미묘한 감촉. 흩어진 바퀴의 몸뚱이는 검은 빛을 띤 액체를 분출하며 형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약을 뿌려야겠어. 며칠 전부터 자꾸 보이더라. 그 말에 나는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퀴를 보는 일은 흔한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 따라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나는 바퀴벌레의 등딱지에 묻어있던 광택이 뇌리에 남아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습관처럼 몰려오는 피로는 아침 식사 후에 숙명처럼 따라붙었고 나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 4교시쯤 교실에 울려 퍼지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후반에 등장하여 쥐라기와 백악기에 번성하다가 백악기 말에 멸종하였습니다. 수업 내용은 공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공룡의 멸종 원인 중 하나는 운석 충돌설입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막대한 먼지가 대기권을 덮었고 그로 인해 태양빛이 차단되며 지구는 급격히 냉각되어 핵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의 설명에 석연찮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공룡처럼 거대한 생명체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멸종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물계의 정점이었고 엄청난 육체적 능력을 가졌던 존재들입니다. 혹시 인류의 조상이 혹은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존재가 계획적으로 그들을 제거한 것은 아닐까? 나는 갑자기 인간 역시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다는 자만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기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당연히 따뜻한 집밥을 기대했지만 현관문에 붙은 쪽지 한 장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는 날이라 바퀴벌레 약을 뿌려 놓았다. 저녁 7시 이후에 들어와라. 최근 바퀴가 자주 보였기에 집안을 비우고 약을 뿌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배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근처 분식집으로 향했고 김말이와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앞에 두고 늦은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벌레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생물학적인 호기심은 늘 그런 혐오감을 이기고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만 활동하는 그들의 생활, 그 엄청난 생존력과 진화의 역사.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존재들이 지금도 변형없이 살아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어떤 구조일까? 정말 단순한 해충일 뿐일까? 그런 상상을 하며 7시가 넘은 시간,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희미한 연기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죽은 바퀴벌레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요즘 방제 기술이 좋긴 하네. 나는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은 외상이 전혀 없이 뇌가 손상된 희귀한 형태입니다. 해충약 살포 시점과 사망 시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방제된 해충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 속 리포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바퀴벌레는 놀라운 지능과 민첩성을 가진 생물로 최근에는 조직적인 군집 행동이 관찰되며 인간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설마 방금 방제된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나는 가족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커다란 바퀴벌레들이 꿈틀거리며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나를 파헤치고 아마도 그 너머에 뇌까지 갉아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크기는 보통 바퀴보다 훨씬 컸고 더듬이를 서로 맞대며 신호를 주고받는 듯했습니다. 한 마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날개를 펼친 바퀴가 이내 나를 향해 날아올랐고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거리.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TV 전시장이 틀어놓은 뉴스 속 화면에서 기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바퀴벌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며 과학자들은 아직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발목에서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바퀴벌레였습니다. 검은 날개와 광택이 도는 등딱지를 가진 것들이 내 몸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을 흔들어 떨어뜨렸지만 그들은 날개를 펴 다시 붙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 눈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완두콩처럼 생긴 눈으로 나를 응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분명 나를 분석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내 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수천 년 뒤 폐허가 된 인류 문명 위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의 주민은 바퀴벌레였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교육 시스템을 갖춘 지능 생명체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석이 충돌하여 인간은 멸종하였습니다. 바퀴 교사가 말하자 한 바퀴 학생이 묻습니다. 그 인간들이 정말 멍청했나요?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똑똑했지요. 하지만 자신들이 영원할 거라 착각했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백악기 공룡들은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인간이야. 탁자 아래에는 작은 인간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공룡은 그를 능숙하게 발로 눌러 죽였습니다. 또 약을 뿌려야겠어. 며칠 전부터 인간들이 자꾸 보이네. 역사는 순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정점은 누군가의 발밑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